코스피와 코스닥 뭐가 다른 걸까? 주식시장의 기본 구조.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해. 코스피가 올랐대. 요즘은 코스닥이 더 세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어들 전부 영어 줄임말이야. 코스피도 코스닥도 원래부터 한국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 이 단어들이 원래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코스피. 코스피는 영어로 KOSPI, 코리어 컴파저 스타크 프라이스 인덱스. 이걸 하나씩 풀어보면 코리어 한국, 컴파저 종합적인, 스타크 프라이스 주식 가격, 인덱스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는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의 가격을 한 번에 묶어서 보여주는 종합지표 라고 이해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피는 회사 하나의 주가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묶어서 만든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라고 말할 때는 삼성전자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전체 분위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코스닥은 뭘까? 코스닥은 KOSDAQ, 코리어 시큐리티즈 딜러즈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즈. 이건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만 보면 돼. 처음 코스닥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을 자동으로 거래하던 시장이었고 미국의 나스닥을 모델로 만들어졌어. 즉 애초부터 코스닥은 새롭고 아직은 작은 회사들을 위해 따로 만든 시장이야.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아, 그러면 코스피가 더 좋은 거고 코스닥은 위험한 거 아냐? 근데 그건 조금 잘못된 이해야. 이 둘은 처음부터 역할이 다르게 만들어진 시장이거든. 여기서부터 비유 하나 들어보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하나의 큰 학교라고 생각해보자. 이 학교 안에는 두 개의 반이 있어. 코스피반과 코스닥반. 둘 다 같은 학교고 같은 규칙 안에 있지만 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 먼저 코스피반. 여긴 이미 성적도 어느 정도 검증됐고 활동 이력도 많고 선생님들도 믿고 맡기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 전교회장 해본 친구, 동아리 오래 운영한 친구, 이미 이름만 들어도 아, 걔? 하고 다들 아는 친구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같은 회사들이 딱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코스피반 친구들은 큰 사고 없이 꾸준히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신 갑자기 성적이 10배 뛰거나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긴 어려워. 반대로 코스닥반은 어떤 반일까? 여긴 분위기부터 달라. 아직 성적표는 비어있는 칸이 많고 지금은 조금 어수선해 보여도 아이디어 하나는 번뜩이는 친구들이 많아. 발명 좋아하는 친구, 게임 만들던 친구, 영상, 콘텐츠, 기술 쪽에 관심 많은 친구들. 잘만 크면 전교에서 제일 주목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금방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코스닥반은 항상 시끌시끌하고 성적도 위아래로 많이 흔들려.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자.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들이 중심이야. 회사 규모가 크고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주가 움직임도 비교적 완만해.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볼 때 사람들이 코스피를 먼저 보는 거야. 반면 코스닥 시장은 회사 규모가 작고 실험적인 사업이 많고 기대와 실망이 주가에 바로 반영돼. 그래서 어떤 날은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오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크게 빠지기도 해. 중요한 건 이거야. 코스피가 좋고 코스닥이 나쁜 게 아니야. 코스피는 한국 경제의 뼈대를 보여주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한국 경제의 실험실에 가까운 시장이야. 뼈대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실험만 있으면 불안정해.
그래서 이 두 시장은 항상 같이 존재해 왔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해왔어.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주식 공부는 종목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도를 읽는 연습이야.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도 모르고 주식을 산다는 건 어느 운동장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 오늘은 그 운동장의 이름부터 그 반의 성격부터 같이 정리해 본 거야.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요?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코스피가 올랐다고 하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 말이죠. 조금 올랐다가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거나 아예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들 돈을 벌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차분하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하나의 숫자로 정리한 값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한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수는 모든 회사가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평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즉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큰 회사 몇 곳이 움직이면 지수는 크게 움직이고 작은 회사 여러 곳이 움직여도 지수에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장의 영향력이 큰 기업 몇 곳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대형주가 아니라면 지수 상승이 내 계좌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지수가 오른다,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 내 주식도 오른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수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숫자이지 내 계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상위 10명이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학교 전체 평균 점수는 꽤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90명의 학생들이 평소와 비슷하게 시험을 봤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감상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겁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수를 현재가 아닌 결과로 접한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지수는 이미 하루의 거래가 끝난 뒤의 숫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이후의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 상승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건 개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수를 접하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에도 돈은 항상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반도체가 주목받고 어떤 시기에는 2차 전지가 오르며 어떤 시기에는 아주 일부 테마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흐름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 전체가 좋아 보여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부분 개인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계좌가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주식에 재능이 없는 걸까요? 역시 주식은 나랑 안 맞는 걸까요? 하지만 지수와 개인 계좌 사이에는 원래부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수만 보고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덜 힘들게 보기 위해서는 관점을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고, 내 계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은 방향일 필요도 없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그대로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뉴스에 덜 흔들리고 하루하루 계좌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주식은 마치는 게임이라기보다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바로 그 이해에 대해 천천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주식 뉴스는 항상 늦게 들리는지 그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같이 편집해 보겠습니다. ETF vs 개별 종목, 나는 어떤 투자자가 맞을까? 주식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언젠가 꼭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ETF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ETF는 재미없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개별 종목 아니면 돈 못 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버는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ETF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TF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투자 방식입니다. 코스피 ETF를 사면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고, 미국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들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잘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오를지 맞힐 필요도 없고 뉴스를 매일 챙겨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엄청난 대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TF는 나는 평균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 투자는 어떨까요? 개별 종목 투자는 말 그대로 특정 회사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잘 고르면 ETF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왜 이 회사를 샀는지, 언제까지 들고 갈 건지, 무엇이 바뀌면 팔 건지, 이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나는 평균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ETF와 개별 종목의 차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좌가 조금만 흔들려도 잠을 못 잡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가 빠져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을 선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골라보고 싶다.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왜 샀는가? 떨어질 때 어떤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가?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직 답하기 어렵다면 그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방식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선택지에 도착합니다. 일부는 ETF로, 일부는 개별 종목으로.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TF로는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고 개별 종목으로는 내가 공부한 결과를 시험해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도 않고 동시에 스스로 배우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가 정답도 아니고 개별 종목이 정답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가입니다. 주식은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한 단계 더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 주식에서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한 기다림과 기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식해. 증권사 계좌 있어. 증권 시장이 요즘 안 좋아. 그런데 막상 질문을 바꿔보면 증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증권이란 대체 무엇인지, 왜 이게 생겼고, 왜 우리가 이걸 사고 팔면서 인생이 흔들리는지까지요. 1증권 한자로 풀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증권, 증명하다, 권종이 문서, 권리. 그러니까 증권이란 무언가를 증명해주는 종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권리를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증권은 돈이 아닙니다. 증권은 회사도 아닙니다. 증권은 권리의 증거입니다. 이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돈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던 시절을 상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배를 만들 건데요. 돈을 좀 보태주시면 나중에 이 배로 번 돈을 같이 나눕시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말만 믿고 돈을 줘도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이 사람은 이 배 얼마만큼의 돈을 냈고 그만큼의 권리를 가진다. 이 종이 한 장, 이게 바로 증권의 시작입니다. 3증권은 약속을 기록한 종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권이란 미래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회사의 일부를 가졌다는 약속, 이만큼 돈을 빌려줬다는 약속, 이만큼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이 모든 걸 글자로 써서 남긴 것, 그게 증권입니다. 그래서 증권은 항상 미래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무언가에 대한 권리죠. 사주식도 채권도 전부 증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채권, ETF. 이것들은 전부 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주식은 어떤 증권일까요? 주식은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권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이익을 나눌 권리,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함께 오를 권리, 즉 동업계약서에 가깝습니다. 채권은요? 채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채권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정해진 이자를 받을 권리,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출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종이 내가 꼭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 배를 만든 사람이 잘 될지, 회사가 커질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 등장한 곳이 증권 시장입니다. 증권을 사고 파는 장소,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유끌에서 가격이 계속 흔들립니다. 증권 가격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이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믿을 만한가?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미래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증권의 가격도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은 회사의 현재보다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실증권을 안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말이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주식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다. 증권은 기업의 이야기고 사회의 흐름이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걸 같이 공부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증권은 돈이 아니다. 증권은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다. 미래의 약속을 기록한 종이다. 주식과 채권은 증권의 종류다. 증권 시장은 권리를 사고 파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우리는 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사고 판다. 다음 편에서는 이 증권이 왜 가격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증권은 오르고 어떤 건 사라지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권, 주식, 채권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주식이 올랐다, 채권 금리가 변했다, 증권 시장이 출렁인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증권이 뭘까? 주식이랑 채권은 뭐가 다른 걸까? 오늘은 복잡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의 뿌리가 되는 개념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1. 증권이란 무엇인가? 먼저 증권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옛날에는 실제 종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숫자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공식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증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쪽지를 써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쪽지 자체가 자전거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이게 바로 증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증권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나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증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증권이라는 큰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주인권. 둘째, 채권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 셋째, 펀드나 ETF 증권 여러 자산을 묶어놓은 권리. 오늘은 특히 주식과 채권을 분명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3. 주식이란 무엇인가? 회사의 주인권. 주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식이란 나는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입니다. 라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친구 4명이 함께 레모네이드 가게를 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5명이니까 각자 20%씩 주인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이런 종이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가게의 20% 주인입니다. 이 종이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첫째, 회사가 잘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둘째, 회사가 커지면 내 지분의 가치도 함께 커질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의 지분 가치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크게 벌 수 있고 잘 안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입니다. 4. 채권이란 무엇인가? 내가 돈을 빌려준 증서. 이제 채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레모네이드 가게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게의 주인은 아니고 그냥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적은 종이를 줬습니다. 나는 하피디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에 이자 포함해서 11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즉, 채권이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공식 증거입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확실합니다.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보통 안정적인 투자로 여겨집니다. 대신 주식처럼 큰 수익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주식과 채권의 결정적 차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명과 함께 갑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도 약속만 지켜지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은 우리 같이 사업해 봅시다라는 관계이고 채권은 내가 돈은 빌려줄게 이자만 주세요 라는 관계입니다. 6.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이 차이를 이해하면 투자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나이가 들수록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7. 마무리 멘트.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권,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 이 두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미 투자의 기초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주식과 채권이 모여있는 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엇인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배당주 vs 성장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면 언젠가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당주가 좋을까? 성장주가 좋을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배당이 나오는 게 진짜지.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성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배당주를 생각해 봅시다. 배당주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하면 계좌에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분기마다 혹은 해마다 조용히 꾸준히. 그래서 배당주는 마치 월세가 나오는 건물과 비슷합니다. 건물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나를 안정시켜줍니다. 배당주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으면 된다. 이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회사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보다 얼마나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을 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주를 보겠습니다. 성장주는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시 회사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시장에, 더 큰 확장에. 성장주는 말합니다. 지금은 나눌 시간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들 시간이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는 현재의 현금 흐름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5년 뒤, 10년 뒤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장주는 씨앗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숲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위험도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숲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수익 방식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방식 차이이기도 합니다. 배당주는 지금의 보상을 선택합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보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 사람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지금의 안정이 더 중요한 시기인지 아니면 아직 모험해도 되는 시기인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는지 아직 잃어도 괜찮은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리스크의 모양입니다. 배당주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들어오기에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 쉽습니다. 성장주는 가격 변동이 큽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주가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하락장이라도 배당주 투자자는 그래도 배당은 들어오잖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성장주 투자자는 이 회사가 진짜 살아남을까? 를 고민합니다. 투자는 숫자 게임 같지만 결국 심리 게임입니다. 또 중요한 건 복리의 방식입니다. 배당주는 들어온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당이 배당을 낳고 그 배당이 또 배당을 낳습니다. 성장주는 회사가 내부에서 복리를 만듭니다. 이익을 다시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더 큰 이익이 나오고 그걸 또 재투자합니다. 둘 다 복리지만 하나는 계좌에서 보이는 복리이고 하나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복리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배당주가 좋을까? 성장주가 좋을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복리를 믿고 싶은가? 계좌로 들어오는 복리인가? 회사의 확장을 통한 복리인가?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주 비중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대의 10년과 50대의 10년은 느낌이 다릅니다. 성장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배당주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쓰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결국 배당주와 성장주의 이야기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확장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정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기다림을 어떤 방식으로 견디고 싶은가? 시장은 늘 변합니다. 성장주가 빛나는 시기가 있고 배당주가 안정감을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보다 나 자신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내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가? 남의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는가? 그게 결국 오래가는 투자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숲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가? 둘 다 투자입니다. 둘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선택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는 선택입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기 전에 시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배당주와 성장주는 그 시간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그 뉴스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매일 보면서도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다우존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회사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멀고 낯선 세계의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사실 이 숫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회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수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팀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팀이 있고 코카콜라라는 팀이 있고 맥도날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각 팀은 매일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성과가 좋고 어떤 날은 성과가 나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팀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팀들만 골라서 그 팀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 회사 전체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30개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30개 기업의 평균 상태를 숫자로 만든 것이 바로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를 만든 회사입니다. 즉,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숫자는 13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우라는 한 기자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숫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모아서 그 평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우존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는 미래의 방향이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그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 숫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우존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수많은 기업들의 노력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묻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다우존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숫자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란- 미국 긴장으로 국내 미국 증시는 왜 흔들렸나?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긴장 상황이 다시 고조되었고 그 여파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오늘 흔들리고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국제 갈등이 우리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움직인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숫자뿐 아니라 심리와 불확실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한국은 작게 보면 하나의 나라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수출 산업, 반도체, 자동차, 정유, 조선 등은 모두 세계 경제 흐름에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 수출 기업의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도 흔들립니다. 이 연결망이 강할수록 위험이 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 영향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3. 전쟁 리스크는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부른다.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은 단순히 지역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앞으로 실물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까? 공급망이 끊기면 물가와 생산에 악영향 아닐까?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 주식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위험 자산, 안전자산, 국채, 금 같은 안전자산. 이게 바로 주가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4. 특히 이란 마이너스 미국은 에너지 시장과 연결된다. 이란과 미국 주변은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석유 생산량이나 항로가 흔들리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불안하면 기업의 생산비, 소비자의 구매력, 통화 정책이 불확실해짐. 이게 모두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국제 갈등 게임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약한 연결고리들을 자극하는 거죠. 또 미국 증시도 흔들린 이유. 미국 증시는 단순히 미국 기업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은 세계 각지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소비재는 국제 수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국제 긴장감, 기대 수익, 주가의 밸류에이션 압박, 이라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건 단기 이슈뿐 아니라 장기 기대치를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6. 시장의 반응은 과민일까? 컷해서 보면 그럼 지금 난 손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과민할 때도 있고 과민 앞에서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떨어졌다고 해서 망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건 사람들의 기대가 흔들린 것이고 기대가 흔들리는 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7. 원리원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우리는 이번 상황을 단기 이벤트로 끝낼 수도 있고 장기 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리원칙적으로 보면 주식은 미래 기대의 총합. 기대가 흔들릴 때 가격도 흔들린다. 불확실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만든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한다. 심리와 구조가 만나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8. 한국 증시가 특히 흔들리는 이유.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입니다. 수출이 흔들린다는 건 성장률 기대가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높은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두려움을 느끼면 현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는 그대로 주가에 반영됩니다. 즉, 국제 리스크 외국인 자금 주가. 이 구조입니다. 9.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쁜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 과정 자체는 주식 구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투자 수익의 관점 단기 수익 목표. 투자 철학의 관점 장기 기대 가치. 10. 마무리. 세계의 분쟁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의 변동을 단기 이벤트로 볼 수도 있고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각입니다. 주식 공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의 한 부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공부해 갑시다. 전쟁이 나면 왜 석유 가격이 먼저 움직일까?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곧이어 석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산업 중에서도 석유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석유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왜 흔들리는지까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대한 에너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도,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 사회에서 그 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의약품, 비료, 그리고 수많은 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는 종종 이렇게 불립니다. 산업의 피,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듯이 석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과 석유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석유는 특정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 지역들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에너지 시장은 바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커지면 석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가격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석유 공급이 줄어들었는지 보다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석유 운송로입니다. 석유는 땅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동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항로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이동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군사적 충돌로 막히게 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뉴스만 나와도 석유 시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석유 가격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운송 비용입니다. 트럭, 배, 비행기, 모든 운송 수단은 에너지 가격에 민감합니다.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는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쟁 긴장, 석유 가격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압박, 주식시장 변동.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석유 가격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석유 가격은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체온계와도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경제의 긴장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국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석유를 보라. 석유 가격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위험을 반영하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석유 가격이 오래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급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상황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가격은 다시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가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숫자와 그래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정치, 역사, 자원, 사람들의 심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얽혀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쟁과 석유 가격의 관계도 그 흐름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주식 공부라는 것은 종목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뉴스 한 줄 뒤에 숨겨진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시장도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돈은 왜 계속 미국으로 모이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금리가 왜 주식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진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그 이자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 돈을 빌립니다. 정부도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돈을 빌립니다. 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자가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직원을 더 뽑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신중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주식은 무엇이죠? 주식은 결국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 가격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아진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의 선택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거의 못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더 높은 수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꽤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위험하게 주식할 필요 있을까? 이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금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불어나네. 그래서 다시 주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뉴스가 아니라 금리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달러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금리 뉴스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주식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해하는 것은 주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야가 결국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입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움직이고 숫자와 그래프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지? 그런데 사실 차트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차트는 단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차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에는 딱 세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부릅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려 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이제 차트에서 보이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캔들 하나에는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가격, 끝 가격, 그리고 가장 높았던 가격과 가장 낮았던 가격까지. 빨간색 캔들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파란색 캔들은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길이를 보면 그날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길게 올라간 캔들은
그날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뜻이고, 길게 내려간 캔들은 그날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서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그건 몇 명만 사고 있는 약한 상승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고 있는 강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떨어진 주식을 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식은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는가 아니면 팔고 있는가? 그럼 초보는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미래를 맞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차트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숫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차트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게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사주 소각, 내 주식 계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어떤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하고 그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자사주 소각이 뭐길래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내 계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사주란 무엇일까요?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주식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은 회사를 나눈 조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100개의 주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20개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회사는 80개의 주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즉, 같은 회사를 더 적은 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100억을 벌고 있었는데 주식이 100개였다면
한 주당 가치 1억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80개로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 1.25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주식의 지분이 커진 것입니다. 이걸 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주가치 상승.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인수합병, 배당,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그 중 하나입니다. 배당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이고 자사주 소각은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싸다고 생각하네. 이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세 번째, 기업이 돈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자사주를 사서 없애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돈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입니다. 내 지분이 늘어납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주식만 줄인다면 본질적인 가치 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발표 후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 투자 대신 소각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할 곳이 없어서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좋은 신호일 수는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일어나면 내가 가진 주식의 비중이 커집니다. 같은 회사인데 내 몫이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는 기대와 심리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각 발표 상승 이후 기대 꺼짐 하락 이런 흐름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왜 자사주를 소각했을까? 이 질문 하나로 진짜 좋은 기업인지 단순 이벤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것이고 그 결과 내 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구조를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회사는 배당을 하고 어떤 회사는 자사주를 소각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투자를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확신이 들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사고 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뉴스가 안 좋아서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정리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내가 팔고 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는 걸까?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걸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뉴스 보고 투자하면 항상 늦게 되는 걸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뉴스는 언제 나올까요? 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이미 가격이 반영된 이후에 뉴스는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언제 움직일까요? 뉴스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업 내부, 기관 투자자,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정보가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때는 어떤 시점일까요?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의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뉴스를 보고 산다. 그리고 떨어진다. 뉴스를 보고 판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뉴스의 타이밍입니다. 뉴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는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늦게 들어가게 될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생겨야 움직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안전하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정보가 없을 때는 망설인다. 뉴스가 나오면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기면 들어간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다릅니다. 정보가 먼저 반영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뉴스는 나중에 나온다. 이 두 흐름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살 때가 가장 비쌀 때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뉴스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뉴스가 나온다. 가격이 급등한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를 보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뉴스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뉴스는 시작일까? 아니면 이미 끝일까? 이 질문 하나가 투자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뉴스와 함께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트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는지, 거래량이 이미 터졌는지, 이걸 보면 지금이 늦은 자리인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고 바로 사지 않는다.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확인한다. 거래량이 얼마나 붙었는지 본다. 사람들이 이미 몰렸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는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언제 알려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정보를 주지만 돈의 타이밍은 알려주지 않는다.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타이밍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게 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주식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어떤 날은 강하게 상승합니다. AI,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걸까?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시장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특별히 큰 악재가 없어 보이는데도 주가는 빠르게 밀립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투자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은 상승장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나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시적인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 성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금리, 전쟁, 그리고 자금 흐름입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는 돈이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됩니다. 위험 자산, 즉 주식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자금이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시장 전체를 강하게 밀어올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특히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석유 공급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가장 먼저 가격으로 반응합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로 파급됩니다. 유가 상승, 물류 비용 증가, 기업 비용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이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전쟁 리스크는 결국 금리 문제로 다시 연결됩니다.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긴장,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인하 지연, 주식시장 부담. 이 구조가 지금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 이 영역은 여전히 강한 자금 유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금은 성장성이 확실한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차별화 장세라고 합니다. 즉,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곳만 오르고 그 외의 영역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요인입니다. 기술 성장, AI, 반도체, 장기적인 산업 변화. 두 번째는 하락 요인입니다. 전쟁 리스크, 유가 상승, 금리 부담, 글로벌 불확실성.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만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환 구간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 전환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향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이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하락장이면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어느 쪽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계속 하락합니다. 이건 결국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지금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부담과 전쟁 리스크가 하방을 누르고 기술 성장 기대가 상방을 끌어올리는 두 힘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이 중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답을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시장입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종목은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올라갈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투자의 시야는 한 단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용어입니다. PER, PBR, ROE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주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주식을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PER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개념입니다. PER은 이 회사가 벌고 있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0원을 벌고 있고 주식 가격이 1만 원이라면 PER은 10입니다. 이걸 쉽게 풀면 이 회사를 지금 가격에 샀을 때 10년 동안 번 돈이 쌓여야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높으면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유 없이 싸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춘 회사는 PER이 낮게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는 PER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단순히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자산이 1억 원이고 시가총액도 1억 원이라면 PBR은 1입니다. 이 말은 회사를 지금 가격에 사서 자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투자금과 비슷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으면 자산 대비 저평가로 보고 높으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자산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큰 경우에는 PBR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은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ROE입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이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1억 원인 회사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ROE는 10%입니다. 이 말은 이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10%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겉으로만 ROE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OE는 단독으로 보기보다 PER, PBR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기업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R은 이 회사의 가격이 이익 대비 어떤지, PBR은 자산 대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ROE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ER은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고, PBR은 자산 대비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ROE는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는 돈을 잘 벌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주식 공부는 이런 기본 개념을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주식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개의 영상을 보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고,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다시 잃기도 하고 결국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주식 공부 뭘 해야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 지금은 무엇을 사야 한다.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머릿속에 쌓아둡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좋은 정보였던 것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만 쫓아가면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미 오른 뒤에 사고, 이미 떨어진 뒤에 팔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시장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험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반영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투자의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슨 정보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 숫자, 그리고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식 공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샀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른다면 떨어질 때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을 이해하고 있다면 가격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PER, PBR, ROE 같은 기본적인 지표들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회사가 비싼지, 싸게 평가받고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의미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돈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어디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처럼 AI나 특정 산업에 자금이 몰릴 때는 그 흐름을 무시하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은 기업을 사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숫자만큼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투자라는 것이 됩니다. 기업만 보면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숫자만 보면 분석에 그치고 흐름만 보면 단순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우리는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 숫자를 보고 마지막으로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판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흐름만 보고 들어가면 근거가 약해지고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식 공부의 목적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공부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기업, 숫자, 흐름, 이 세 가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는 종목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투자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종목입니다. 지금 오를 종목은 무엇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추천 종목은 무엇인지부터 궁금해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식은 종목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돈은 한 기업의 미래와 실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회사 찾는 방법에 대해 쉽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회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잠깐 유행을 타서 오른 회사도 있고 테마에 묶여 급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는 가격이 아니라 본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지만 회사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적자를 반복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한 해만 잘한 회사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성장한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반짝 실적은 만들 수 있어도 지속적인 성장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어려운 시기에도 버티는 회사인지도 중요합니다. 꾸준함은 생각보다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는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떠올릴 때 바로 그 회사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건 강한 경쟁력입니다. 또는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는 서비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가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가격 경쟁에 덜 흔들리고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쟁력은 미래 이익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앞으로도 필요한 회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어도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로 사라지는 산업도 있고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회사인지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회사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헬스케어, 친환경 산업처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분야인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안정적이어도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이라면 성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진과 회사의 태도입니다. 좋은 회사는 주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며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말만 화려하고 계속 계획만 바뀌는 회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주와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회사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 없이 급등한 회사입니다. 실적이나 변화는 없는데 주가만 급하게 오른 회사는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입니다. 미래 기대감만으로 버티는 회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설명이 어려운 회사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는 투자도 어려워집니다. 넷째, 항상 새로운 이야기만 하는 회사입니다. 본업보다 기대감만 강조하는 기업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회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파는가? 누가 사는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앞으로도 필요할까? 이 네 가지 질문만 해도 회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매출은 늘고 있는지, 부채는 과하지 않은지, 경쟁사는 누구인지까지 보면 훨씬 더 좋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가격이 흔들립니다. 좋은 회사도 떨어지고 평범한 회사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력이 있는 회사가 다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보다 회사의 본질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소음일 수 있지만 실적은 결국 결과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회사는 돈을 꾸준히 벌고 경쟁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식은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좋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주식 공부는 차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가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직 더 올라갈까? 아니면 이제 조심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는 시장이 이미 상당히 올라왔다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입니다. 상승의 초입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후반부인지, 이 위치에 따라 같은 상승장이라도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그 기대를 따라 자금이 유입되고 마지막에는 실적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지금은 그 사이클의 어디쯤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는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게 시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 실적이 실제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순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좋아지고 있는지 또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만 올라가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상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시장은 결국 돈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줄어들면 자금은 점점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지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100포인트 하락이라도 고점에서는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방향과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쏠림 현상입니다. 건강한 상승장은 여러 산업이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만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은 불균형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특정 기술주에만 자금이 집중된다면 그 흐름이 꺾이는 순간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중도가 과한 수준은 아닌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 심리입니다. 이건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많아지고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진다면 그건 시장이 과열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과열과 냉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생각보다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사람들의 확신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 변동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단기간 수익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항상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회사 중심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결국 버티는 것은 기업의 실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금 피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현금을 줄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조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지, 금리와 유동성은 어떤지, 시장 쏠림은 없는지, 투자자 심리는 과열되지 않았는지,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함께 존재합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